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오늘은 아시안컵 8강전 리뷰를 하려고 왔습니다. 네, 어제 새벽에 늦게까지 연장전 승부가 또 이어졌습니다. 또 패배에 위기에 몰렸었는데 2대1로 역전을 하면서 4강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야, 정말 딴 걸 떠나서 먼저 가장 칭찬하고 싶은 것들은 선수들의 정신력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어떤 패배 위기에 몰렸을 때 한 번에 더 집중력을 발휘하는 게 굉장히 이 좋은 선수들이 가져야 될 자세라고도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뭐 단순히 손흥민 뭐 이런 선수만 보여주는 것들이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그런 정신력들을 잘 보여주고 집중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고생했다는 말을 꼭 해드리고 싶고, 네, 하여튼 재밌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16강전도 재밌었잖아요. 마지막에 쫓아가면서 승부차이까지 가는 그 경기가 참 재밌었는데 이번 경기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그 짜릿한 프리킥까지 들어가면서 참 지켜보는 사람들로서는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가슴 졸이면서 보다가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결말을 얻어내는 굉장히 즐거운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새벽에 경기를 보시던 분들도 안 자기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또 냉정하게 돌아봐야 될 건 좀 돌아봐야 되겠죠. 네, 제 그 방송의 스타일상도 그렇고 조금 짚어볼 문제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나 네, 수정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번 경기에서도 저는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뭐 전술적으로 클린스만호가 전혀 뭐 장치가 없이 나온다 이런 생각은 저는 이제는 안 들어요.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변화를 좀 주고 나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선수들 배치나 구성에 있어서. 예, 그게 이제 뭐 호주가 4-4-2에 가까운 형태를 썼던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이 친구들이 앞에가 두 명이 될 수 있으니까 좀 전개 방식을 많이 바꿨죠. 이번 경기 후방 빌드업 방식을 많이 바뀌었는데 약간 오히려 벤투 감독 있을 때 쓰던 때가 좀 익숙한 느낌에 가까웠습니다, 사실. 그래서 박용우 선수가 요렇게 배치가 돼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조규성 선수가 뭐 거의 맨 앞에 있고, 손흥민 선수가 투톱 내지 뭐 중원까지 내려올 수 있는 형태를 띄고 있고, 원래는 이제 우리나라가 빌드업을 이런 식으로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번 경기 대회 들어서 거의 이렇게 많이 했던 게 이제 김민재, 김영건 혹은 이제 김민재 아니면 정승현 선수가 이제 후방에 남아서 둘이서 이제 빌드업을 주도하는 형태를 띄고 미드필더 선수들은 위에 있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박용우 선수가 아주 자주 형태를 바꿔서 이렇게 변형 3백 형태를 세워놓고 황인범 선수가 이제 같이 앞에서 받아주는 이런 형태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이로 내려오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뭐 김영건이나 김민재가 중앙 쪽에 있다 그러면 이쪽 옆으로 나와서 빌드업을 한 형태를 했는데, 이게 뭐 우리나라한테도 익숙하고 최근 어떤 전술적 트렌드에서도 자주 나오는 전술이고, 또 박용우 선수도 개인적으로도 울산에서도 많이 했던 움직임이라서 능숙하게 이제 좀 볼을 풀어갈 수는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니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공을 좀 여유롭게 잡고 돌리기 시작할 때는 호주 선수들이 덤비질 않고 기다리는 시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게 잘 먹혔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하이라이트 돌려보시면 김영권 선수가 전반 한 20분쯤이었나요? 이쪽에 올라오면서 끌고 오다가 앞에서 움직이는 황희찬 선수 발 앞에 스루 패스를 딱 찔러 넣어줘가지고 이게 이쪽 측면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차단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장면이 전형적인 어떤 이런 전술적인 변화를 주는 이유죠. 왜냐면은 여기가 이렇게 둘이 있다 그러면, 미드필더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사실 여기 있는 센터백이 전진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1대1로 붙어버릴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공을 뺏기면 바로 역습을 주기 때문에 드리블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박용우 선수가 여기 내려가 있고 볼을 돌리기 시작하면 이 선수가 당연히 여기 볼 가진 선수를 견제를 해야 되겠죠. 그 상황이 되고 김영문 선수가 이렇게 배치가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공을 잡았을 때는 순간적으로 이 위치에 있는 선수를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를 전진해서 들어올 수 있게 되고, 이 선수가 뒤늦게 나와본다고 하더라도 이 선수는 밀고 오면서 패스할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변형 3백을 쓰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선수가 다시 센터백 자리를 채우니까 수비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형태 싸움을 어떻게 하고 숫자 싸움을 어디서 지금 숫자에서 우위를 두고 우리가 그걸 이용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요게 이제 변형 3백을 쓰는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좋은 점이 있었지만 또 이게 완벽하진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실점하는 장면이라던가 그 하이라이트 한번 돌려보시면 알겠지만 대체로 이제 이쪽에서 뭔가 우리가 공을 빼앗은 것 같았는데 호주 친구들이 이렇게 압박을 하면은 여기서 이제 잘려가지고 오늘 위기를 좀 많이 줬단 말이에요. 그 제가 생각나는 것만 해도 실점 장면도 그런 장면 중에 하나였고, 그건 뭐 물론 저는 황인범 선수의 실수라고 생각은 하는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다음에 뭐 박용우 선수가 태클하다가 미끄러져서 나오는 장면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보기 깔끔하지 못했던 장면들이 좀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렇게 변형 3백을 세워서 우리가 공격을 하겠다 자체는 좋아요. 좋은 게 있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가 빌드업을 시작하는 위치가 항상 우리가 이렇게 상대를 몰아붙여가지고 여기서 꼭 전개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이 깊은 위치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와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뭐 여기를 변형 3백을 이때도 쓸 수 있지만 안 세우더라도 이 정도에서 뭐 빌드업을 이렇게 4명이라던가 이 풀백까지 해서 6명이 풀어 나온다거나 이렇게 해서 여기서 볼을 잘 돌릴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면 상대도 전방 압박을 시도할 때 우리나라가 그거를 적절하게 풀어 나오고 탈압박을 해야지 상대가 압박을 맘대로 못 들어오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덤볐다가는 걸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우리가 전방 압박을 한다. 이런 느낌하고 상대가 브라질이라던가 뭐 스페인이라던가 이렇게 볼을 잘 차는 선수들이 많은 팀을 상대로 전방 압박을 들어갈 때 그 부담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개인 기량 차이가 있고 얘네가 좀 조직적으로 어느 정도 틀이 만들어져 있어서 잘못 압박 들어갔다가는 풀리면 그냥 역습을 맞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이걸 상대한테 어느 정도는 두려움을 심어줘야지 전방 압박 강도를 떨어뜨릴 수가 있고, 그래야지 수월하게 빌드업을 할 수 있고 밀고 올라와서 아까 우리가 원했던 변형 3백 형태를 세울 수 있는 그 판을 깔 수가 있어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전방 압박에서 조금 허둥대는 장면들이 있었죠. 김민재 선수가 걷어내는 장면들도 있었고 롱볼로 처리하는 장면들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여기서 깔끔하지 않고 전방 압박 걸렸을 때 중원 쪽에서 다시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죠.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호주가 우리나라 상대로 뭐 리드를 잡은 다음에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달들진 않았지만 그 전에 이제 전반전 내내 우리나라보다 많은 슈팅을 기록하고 압도하는 경기를 할 수, 우리나라보다 좀 앞선 경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나라 빌드업이 과연 깔끔했느냐, 압박 들어올 때 호주가 야 얘네 잘 돌린다 라는 느낌을 줄 수 있었느냐라고 하면 저는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전반전을 어렵게 풀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장치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3백을 준비해온 것 같아요. 그 변형 3백 형태를 써서 김영건 선수도 패스가 좋고 김민재도 좋고 박용호 선수 당연히 미드필더니까 잘 돌리니까, 그 박용호 선수도 사이즈도 크잖아요. 웬만한 센터백만큼 크니까 그걸 잘 이용해서 변형 3백 형태를 써서 볼도 돌리고 하자. 이게 좋았어요. 그건 좋은데 그거 말고 더 기초적인 거 있잖아요. 상대가 압박 들어왔을 때 우리가 탈압박할 수 있는 정도의 완성도가 있느냐, 전술적으로 완성도가 있느냐, 그게 이제 전 좀 중요했다고 보는데 그걸 많이 못 보여준 것 같아서 아쉽고요. 이게 뭐 클린스만은 그런 좀 더 직선적인 축구를 한다 그러던데 이렇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것도 맞긴 맞아요.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고, 굳이 돌릴 필요 없이 그냥 위험 지역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뭐 이제 그 벤투 감독이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지적하셨던 부분이기도 하죠. 지적이라고 전 타당하다고 생각하진 않기 때문에 지적이라고는 안 하겠고, 불만을 가지셨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죠. 왜 이렇게 자꾸 뒤에서 돌리다가 그렇게 되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시다시피 롱패스가 들어가든 뭐 전진 패스가 들어가든 이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패스가 있더라도 이 위치에서 롱패스를 그냥 뻥 때려서 잡는 건 너무 어려워요. 공격수가 앞뒤 간격이 머니까. 그리고 패스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날아오는 동안 상대방에 대처하기가 쉽잖아요. 숫자도 여기가 수비가 훨씬 많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는 이 깊은 위치에서 여기 이 가장 위협적인 수비 뒷공간에 찔러 넣을 때가 가장 위협적인 찬스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렇게 넘기는 패스보다도 여기서 지금 이강인 선수가 여기서 하나씩 찔러주는 패스들이 훨씬 위협적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대처할 시간이 없죠. 상대가 단번에 위협적인 위치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리가 가까우니까 정확도도 높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롱패스보다 짧은 패스를 조금 더 해야지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잘 안 됐던 게 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짚어야 될 점이, 저는 우리나라 미드필더진들이 느슨하게 한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싶진 않은데, 조직적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수비를 할 때 보면 뭔가 겹치기 수비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라던가 뭐 김영무 선수라던가 다 수비력이 있는 선수들이니까, 그러니까 미드필더들이 어떤 때는 제가 보기엔 너무 많이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곳에 빵꾸가 날 때가 있고, 제가 생각하는 수비 전술은 뭐 제가 딱 다 맞는 거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죠. 지도자 선생님들 훨씬 저보다 잘 하시니까.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수비적인 어떤 그 전술의 기초는 여기를 못 들어오게 해야 돼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공격 얘기하면서 우리가 여길 들어가고 싶어한다. 이 포켓이라고 하는 여길 들어가고 싶어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 반대로 말하면 우리나라가 수비를 할 때는 여기 못 들어오게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걸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여기 들어가고 싶어 하니까. 근데 여기를 좀 많이 쉽게 줍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근데 이거는 뭐 방법이 이제 뭐 원인을 찾자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앞에서부터 좀 체계적으로 여기를 못 들어오게 해주는 게 중요한데, 그게 좀 느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경기에서도 제가 딱 기억나는 장면이, 그 하이라이트 보시면 전반 초반에 나오는 장면인데, 이 뒤에 묻어있던 그 맨 뒤에 숨어있던 공격수가 갑자기 여기를 탁 튀어나오면서 여기를 받으러 나오는데, 여기 볼이 탁 투입이 되거든요. 근데 김영근 선수가 아마 좀 뒤늦게 나올 거예요. 여기 돌게 놔둘 수는 없으니까 뒤늦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 이제 윙포워드가 한 명 있었거든요, 호주가.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파고 들어가게 되고, 여기를 이제 김민재 선수가 커버를 이쪽으로 나오게 되는, 위협적인 위치로 들어오니까. 근데 이게 이쪽에서 아마 측면으로 나갔나? 하여튼 뭐 그렇게 되면서 공격 전개가 막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들어오는 거 자체를 막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패스 자체가 이렇게 서 있고 이 선수가 받으러 나오는 건 받으러 나오는 건데, 그러면 투입을 누군가는 여기서 했을 거 아닙니까, 후방에서. 그러면 이게 일로 들어와서 이미 막고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패스길이 안 나게. 여기서 들어왔으면 여기를 뭐 손흥민 선수라던가 조규성 선수가 압박을 해서 이렇게 약간 동선을 이런 식으로 짜서 압박을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이 선수가 공을 일로 칠 수밖에 없게 해놓으면 여기로는 못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쪽으로는, 이 방향으로는. 그래서 이거를 바깥쪽으로 밀어낼 수 있게, 그래서 패스가 중앙 쪽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측면 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줘야지 수비하기가 편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만 딱 잡으면 얘는 줄 때가 여기 앞에 주던가 뒤로 가는 거밖에 없게. 그래서 여기는 바짝 설령우나 뭐 김태환이 잡았다, 그러면 바짝 붙어있으면 주기 싫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뒤로 보내야 되거든요, 사실은. 뒤로 보내고, 뒤로 보내다 보면 이제 다시 전방 압박할 수 있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수비 전술을 짜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어떤 비전을 많이 못 보여주는 것 같아요, 수비에서. 그래서 자꾸 실점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저는 이런 걸 느꼈던 게 말레이시아전도 좀 비슷했죠, 사실은. 근데 제가 좀 사우디전 때는 오히려 3백 나오면서 그 정승현 선수가 계속 잘 묻어나오고, 뭐 김영구 선수가 묻어나오면서 밀어내고 했던 장면이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또 그랬느냐라고 또 그걸가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팀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본으로 이걸 하자라고 하는 게 좀 있느냐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어요. 우리가 계속 이기고 있는 있지만 실점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장면들에서 좀 아쉽습니다, 저는. 물론 이제 사우디전은 뭐 상대의 실수가 오히려 우리의 예측을 어렵게 했던 장면이기도 한데, 이건 조별리그에서 또 나왔던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수비적으로 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는 느낌을 좀 주는 장면들이 여럿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아까 제가 나중에 말씀드린다고 했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황인범 선수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거 맞아요. 그리고 잘못한 거죠. 그리고 너무 위험한 데서 실수를 했어요. 근데 뭐 약간의 옹호를 하자 그러면, 사실 그런 공간에서 공을 그냥 측면으로 뻥 걷어내버리는 게 아니라 그런 데서 관리를 잘해서 나오는 게 일단은 저는 지향해야 될 바라고 봐요.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그 점유율을 유지하고 계속 수비하라는 게 아니라 좋은 찬스들을 만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지향해야 될 부분인데, 이제 판단은 정확해야 되죠. 근데 거기서 황인범 선수의 판단 미스가 있었다,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본인도 이제 인터뷰를 보니까 큰 실수해가지고 그랬는데 동료들이 잘 메워줘서 너무 고맙다 이 말을 했었는데, 그 맞죠. 맞는 장면인데, 그 맞는 이야기인데, 저는 거기서도 좀 하나 짚고 싶은 게 뭐냐면, 황인범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좀 많이 힘들어 보이지 않으셨나요? 저는 그게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지금 뭐 홍현석 선수가 이제 적절히 들어와서 이제 약간 휴식도 주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긴 하지만, 제가 느끼는 미드필더들의 부담이 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이제
지금 방금 전에 드렸던 얘기랑 연관이 되는 건데, 수비가 좀 조직적으로 돼 있어야지 우리나라 선수들이 조금 체력을 아껴가면서 수비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어떤 조직적인 수준이 잘 안 갖춰져 있다 보니까 미드필더 선수들이 그냥 투지로 체력으로 한 발 더 뛰는 걸로 많이 메워주고 있다는 생각을 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유난히 미드필더 선수들이 빨리 퍼지고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방 압박도 막 시도하고, 그러다가 나와서 또 뺏기거나 뭐 이제 다시 역습을 줄 때는 또 부지런히 내려와서 수비를 도와주고, 그런 것들이 어떤 분담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서로들 많이 힘들어하는 느낌이 있고, 그게 이제 아무래도 최전방과 최후방을 다 오가야 되는 미드필더들한테 좀 부하가 쏠리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4강까지 오기까지 정말 좋은 경기력,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게 누가 봐도 눈에 보였잖아요. 그런 것들로 결과를 만들어 갖고 괜찮았다고 생각이 들긴 드는데, 이게 지금 뭐 이제 좀 휴식 기간이 좀 있죠. 그래도 다행히 이 며칠은 이제 호주전이 제일 빡빡했고, 그렇긴 하지만은 이게 퍼지기 시작하면 답이 또 없으니까, 그러면 조금 보완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공격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이게 저는 이번 경기는 후반전에는 또 그렇고 전반전에도 몇 차례 나왔으니까, 하프스페이스 아까 말씀드렸던 김영권에서 황희찬으로 들어가는 장면이라던가 몇몇 장면들에서 지금 이용하는 것들이 좀 보이기 시작했고, 설용우 선수도 이제 지지를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부정확해도 왼발 써라, 타이밍이 더 중요하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설용우 선수가 오른발을 잘 쓰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오른발을 많이 선호하죠. 그리고 저것도 있었네요. 이강인 선수에서 전반전에 이강인의 설령우 넘어가고 황희찬 선수 쪽으로 들어가서 원터치로 들어가서 마무리한 장면들처럼 이제 그쪽을 잘 이용하고 있다는, 하프스페이스 쪽을 제가 항상 말씀드린 이 위치를 잘 이용하게 되는 거는 좀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설령우 선수도 왼발잡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쪽에서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크로스를 계속 붙여주는 형태들을 쓰고 있고, 그래서 공격적으로는 어느 정도 서로 얘기가 좀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제 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전반전에 이강인보다 후반전에 이강인이 훨씬 잘했죠. 근데 그것도 잘 생각해 보시면 사우디전이랑 똑같아요.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에 있으면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바깥쪽에 있던 설령우 선수가 들어오면서 여기 넘겨줬던 장면 있잖아요. 그거 하나 제외하고는 이강인 선수가 그렇게까지 많이는 안 보였던 것 같거든요, 저는 전반전에. 근데 후반전에는 왼쪽에 손흥민 선수랑 같이 배치되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계속 이제 이강인 선수가 움직이는 손흥민 선수 쪽에다 계속 이 패스들을 넣어줬죠. 네, 수루 패스를. 그러면서 하프 스페이스를 손흥민 선수가 그러니까 본인 풀백 뒤쪽에서 이 뒤쪽으로 움직여 들어가면서 손흥민 선수가 올려주는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여기 딱 찔러놓고, 그죠? 근데 이거 생각해 보시면 이게 이강인 선수가 여기 딱 배치되면은 일로 움직이는 선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럴 선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강인 선수도 또 좋아하는 플레이가 측면에 있다가도 이동하면서 하는 플레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돌아갈 사람이 사실 없죠. 그렇잖아요. 여기 들어올 수가 없어요. 겹치게 되니까, 동선이. 그래서 오히려 이쪽에서는 대체로 이 대각 패스를 노리기 위해서 전반에 많이 배치가 되는 것 같은데, 이쪽보다 오히려 이쪽이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아무리 생각해도. 손흥민 선수 합도 그렇고. 그래서 뭐 후반전 89분이었나요? 여기까지 손흥민 선수 들어와서 매튜 라이언한테 잡히던 장면에는 다 이강인 선수가 왼쪽에서 움직이면서 찬스를 많이 만들어냈거든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빈도가 많았습니다. 황인범 선수도 들어가고, 돌아가는 설령우 선수도 들어가고, 이쪽 계속 들어가서 이쪽에서 찬스가 되게 많이 나왔는데, 후반전도 하이라이트 돌려보시면 이쪽에서는 사실 찬스가 별로 없어요. 양현준 선수 드리블 했던 거라던가 개인 기량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면.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왼쪽에서 좀 활발하다, 좋긴 한데,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쓰려면 이쪽에서도 좀 활발한 게 좀 필요하다, 요 얘기를 같이 드리고 싶은 거고, 또 하나 아쉬운 건 이쪽에서 찬스가 되게 많았어요. 황희찬 선수도 올려줬고, 황인범 선수도 올려줬고, 뭐 손흥민도 있었고 많은데, 여기서 잘 해결이 안 됐던 이유가 저는 조금은 우리나라 선수들의 반응이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억나는 게 조규성 선수가 앞으로 움직이고 손흥민 선수가 뒤쪽에서 기다리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좀 저는 되게 전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쪽에 누가 들어와서 패스를 준다 그러면
제가 그 포항 얘기 자주 드렸었는데 김기동 감독님 얘기도 많이 드리고 여기서 이제 시도할 수 있는 게 저는 한 김기동 감독님 말씀도 그렇고 저도 한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가까운 쪽 골대로 이렇게 자르는 선수. 그래서 여기 뒤에 있다가 여기 딱 볼 투입되는 순간 일루 가까운 쪽 골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수비가 좀 느슨하게 따라온다 싶으면은 혹은 뭐 그냥 붙여도 돼요. 이렇게 따라올 때 이렇게 뭐 붙어 있을 때 여기를 가까운 쪽에다 강하게 붙여줘가지고 땅볼로 이거 그냥 발만 대가지고 돌려버리면은 골키퍼가 뭐 막기 엄청 어렵거든요. 요게 하나 있는 거니까 이렇게 가게 되면 얘네가 따라오겠죠.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가 열리니까 얘가 출발해서 나가는 순간 얘가 반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루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컷백. 그럼 이거 반대쪽 골대든 뭐 가까운 쪽 골대든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거의 동시에 움직여야 됩니다. 처음에 배치가 이렇게 돼 있지만 배치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배치가 돼 있더라고 하더라도 이 선수가 가까운 쪽으로 자르기 시작해서 얘를 데리고 나가는 순간 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얘를 잡으러. 그럼 얘가 뒤늦게 쫓아올 거고 여기 보고 있던 선수가 아마 움직여올 가능성이 큽니다. 풀백이 이렇게 보통 있을 거고. 그러면 이 선수가 일로 빠지고 나면 자연스럽게 바깥쪽에 있는 친구가 일로 들어와야 돼요. 방금 전까지 얘가 지키고 있던 공간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키고 있었는데 가까운 쪽 골대 때문에 얘가 딸려오고 여기 있던 선수가 일로 들어오니까 이 둘이 딸려오고 그러면 이 선수가 지키고 있던 공간에는 이 바깥쪽에 있던 선수가 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예측이죠. 아, 이 공간이 날 거야. 이 공간이 이제 비게 될 거야. 라는 걸 알고 이제 이용하러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여기서 이 두 선수가 좀 주고 싶은데 잘 따라붙었다. 그럼 이거 그냥 길게 넘겨버리는 겁니다. 헤딩할 수 있게 혹은 발로 넣을 수 있게 이걸 뒤로 넘겨버리면 들어오는 선수가 헤딩 해서 그냥 마무리하는 형태. 요것도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요게 좀 잘 마무리가 서로 약속이 돼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가 컷백을 계속 시도하긴 했거든요. 그리고 조구성 선수는 앞으로 계속 움직여줬어요. 그건 맞는데 그 다음에 이 뒤에서 따라 들어오는 이 선수라던가 이 선수를 향해서 목적이 확실하게 저기 누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누구라도 받아줘 라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연습이 돼 있고 약속이 돼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선수들끼리도 야 규성아 넌 앞으로 자르는 거야.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갈게. 그 뒷자리 누군가는 가야 돼. 손흥민이 가든 황희찬이 가든 이강인이 가든 누구는 가야 돼. 황인범이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윙도 들어와서 여기 빠진 공간, 요 공간을 꼭 잡아줘야 돼. 라는 것은 좀 약속이 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장면을 좀 볼 수도, 그러니까 또 연장선에서 비슷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 뭐냐면 후반 막판에, 그러니까 연장 후반 막판에 역습 기회가 2-3번 정도 있었는데 좋은 장면도 있었죠. 이강인 선수 슈팅 때리는 거 매튜 라인한테 맡기고 뭐 양현준 선수한테 또 맡기고 막 그런 거. 그 좋은 장면도 있었는데 거기서 보면은 약간 뭔가 불확실하죠. 약간 버벅거리는 느낌이 좀 있단 말이에요. 확 주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약속이 안 돼 있다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저는 그런 때 더 확실하게 줘버리고 누구는 뛰고 누구는 이제 다른 데서 잡아먹고 이렇게 되는 장면인데 예를 들면 뭐 그 이강인 선수 장면도 잠깐 뭐 대충 설명드리면 제가 기억에는 3-4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공을 몰고 가면서 이렇게 밀고 올라가고 반대쪽에 뭐 누가 있었고 양현준 선수가 바깥에서 뛰어오고 있었나 뭐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제 기억에. 그리고 이제 이게 이강인 선수한테 오고 이강인 선수가 여기 밑에 옆으로 쳐놓고 이제 슈팅을 때리는 장면이었는데 이것도 생각해 보면은 조금 아쉬운 게 이강인 선수가 왼발각이니까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사실은 슈팅 각도가 예쁘게 나오진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이강인 선수가 일루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여기 위치가 들어오면 아까보다 슈팅 각도가 훨씬 좋거든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때리는 것보다 이 슈팅 각도보다. 그러니까 여기서 차는 것보다는 지금 요 5번 있는 위치가 슈팅 각도가 좋다고요.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가 일로 뛰어 들어가면서 받으면 좋겠는데 그때는 아마 이 선수들이 여기를 수비가 좁히고 있었겠죠. 그러면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쓸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 게 뭐 여기서 선택을 빨리 하는 거죠. 이강인 선수가 아예 바깥쪽으로 벌려서 이렇게 그러니까 위치를 좀 조정을 하자는 건데. 그러니까 이 위치에 있으면은 잡아서 본인이 기술이 있으니까 들어와서 때릴 수도 있긴 한데 아예 이거를 바깥쪽으로 좀 이렇게 동선을 약간 이런 식으로 짜서 들어오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면서 나한테 달라 그러면 패스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거를 이제 일로 들어가면서 잡으면은 아까랑 또 비슷한 동선 짤 수도 있잖아요. 그쵸? 위치가. 그러다 보면 이 선수가 이렇게 벌리는 움직임을 하면 이 선수가 이렇게 따라오게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얘가 공 받기 좋은 위치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공이 나가면서 공을 잡으면 얘가 이제 일로 유도가 되니까
여기 손흥민 선수가 들어가면 원터치 딱. 그럼 2대1에 그냥 뚫릴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뭐 이게 예시입니다. 예시. 이런 쪽을 움직임을 잡으면서 여기가 벌려지면 이 선수가 일로 들어올 수도 있죠. 이 5번 선수 뒤로 동선을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렇게 패스가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죠. 그리고 이 선수도 예를 들면은 손흥민 선수가 뭐 양발 다 잘 쓰고 하니까 이 뒤를 파버리는 겁니다. 3번 뒤를 동선을 짤 때. 그러면 이 뒤로 패스가 들어가는 게 이제 걱정이 되니까 얘가 출발하고 그냥 달려버리면 얘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두 명이 다 찢어졌으니까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1대1 해버리는 거죠. 잘하잖아요. 그러면 이 선수들과 이 둘을 벌려주는 게 필요한 거고, 그러면 이 두 선수가 움직임을 확실히 해줬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막혀있는 상태면은 1대1 치기 좀 쉽지는 않죠. 근데 이제 이렇게 위치가 잡혀버리면은 세 명한테 물리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선수가 이렇게 확실히 움직임을 뒤로 파버리든 벌리든 해줬어야 된다는 건데, 이 장면이 그 연장 118분인가 나온 그 장면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이런 것들에서 조금 우리끼리 좀 약속이 안 된 것 같은 장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요거 좀 신경 써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총평을 드리면 조직력은 좀 아쉽습니다. 여전히 수비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직적인 수비가 안 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요. 공격적으로도 이제 하프 스페이스를 좀 분명히 16강전까지보다는 많이 이용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이제 디테일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고요. 네. 그런 상황인데, 어찌됐든 개인 기량이 좋아서 잘 극복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는 하프 스페이스 쓰고 있으니까 좀 좋아진 점이 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하여튼 뭐 전술적으로 아까 뭐 밸런스 랩백 써서 빌드업 하려고 했던 장면이라던가 조금씩 좋아지는 장면이 있긴 한데 확실한 느낌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네. 근데 경기는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냥 응원하면서 볼 생각이에요, 사실. 네, 그런 경기 내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장면을 만들었지만 더 잘할 수 있는데 못하는 장면들이 많았고, 이기기는 했지만 분명히 위태위태한 장면들도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떡하겠습니까? 4강까지 왔으니 요로단 잡고 올라갈 수 있길 바랄 뿐이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더 준비한 말이 있을까요? 그리고 꼭 잊지 말고 얘기해야 될 거 역시 조현우 선수의 선방쇼. 대단했다, 이 얘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비적으로 불안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안하다 보니까 그런 부담이 다시 골키퍼한테 이어지는 상황인데 워낙 잘 버텨주고 있어서 대단한 것 같고요. 이 얘기 드리고 싶었구나. 제가 또 중요하게 항상 말씀드리는 게 공수 밸런스잖아요. 그러니까 공격할 때 우리가 0대0 상황에서 밸런스가 다르고, 우리나라가 이기고 있을 때가 밸런스가 다르고, 또 지고 있을 때 밸런스가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0대0 상황에서는 너무 급하게 공격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특히나 이제 이렇게 단판 승부로 승패가 탈락과 이제 진출이 결정되는 경기에서는 보수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약간 공격에 먼저 득점을 하는 게 유리하니까 한 5.5 정도 앞에 힘을 두고 뒤에 4.5 정도를 두고 경기 운영을 한다. 그런 상황이 이제 뭐 많이 나오는 거고, 우리나라가 지고 있으면 그게 6 정도가 앞에 가 있고 4 정도가 있고, 마지막에는 7이 가 있고 3이 가 있고 뒤에 이렇게 이제 밸런스를 조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능수능란하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리드를 잡을 때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리드를 잡아야 돼요. 그잖아요. 우리가 리드를 잡아야지 수비에 그러면 5대5로 놓고 역습하자. 손흥민 잘 뛰고 황희찬 잘 뛰고 하니까 역습하자라고 하면 조금 편해지는 게, 수비가 단단하고 뒤가 숫자가 많아지면 덜 뛰어도 되고, 앞에 있는 황희찬 선수랑 손흥민 선수가 한두 번만 갔다 와주면 이쪽 수비는 다 뛰어야 되거든요. 체력을 힘 빼놓기도 너무 좋아요. 그럼 리드를 잡아야 되고 또 실점하지 않아야 되고 하는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비에서 조직적인 수비가 안 되다 보니까 실점이 자꾸 먼저 나오다 보니까 체력 소모가 커집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격이 6이 되고 6.5가 되고 7이 되고 자꾸 이제 90분까지 그렇게 끌려가니까 많이 앞에다가 힘을 써야 되고, 그러다가 역습을 주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미드필더들은 퍼지고 수비들도 힘들고, 설령우 선수 김태현 선수도 막 퍼지잖아요. 지금 엄청 힘들어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더 우리나라가 끈끈하게 보수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의 완성도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후반전, 그 연장전 후반전을 잘 보시면 우리나라 공격 엄청 쉽게 해요. 물론 상대가 퇴장 당했죠. 퇴장 당한 경기이기도 하지만, 당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게 우리나라가 리드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80분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후반 35분 정도 되면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형태예요, 사실은. 11명이더라도. 왜냐면 상대도 급하니까 막 밀고 나와서 역습을,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 그 동점을 만들기 위해서 막 힘을 쓸 거란 말이에요. 앞에다가 힘을 놓고. 그러면 그때 뒤에 열버진 장면에서 손흥민이랑 뭐 이강인이랑 황희찬 선수가 워낙 게임기량이 좋으니까 한 명만 딱 제쳐버리면 그런 장면들을 계속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겠어요. 리드를 잡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물론 2경기밖에 안 남았지만 그런 경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경기를 자꾸 못했던 것들이 아쉽습니다. 저는. 그래서 체력을 아껴가면서 90분 내에 경기를 다 끝냈어야 되고, 우리나라가 그런 식으로 주도하면서 경기를 했으면 체력 세이브가 더 쉽죠. 그렇게 해서 4강 가고 결승 갔어야지. 우리가 결승에서 힘을 딱 모아가지고 일본을 만나든 이란을 만나든 카타르를 만나든 마지막 한 방에 모든 걸 딱 걸어가지고 탁 해서 이겼어야지 이제 더 순조롭게 경기를 했을 수가 있었을 텐데, 지금은 많이 좀 지쳐있는 것 같죠. 그렇게 된 이유는 저는 그런 어떤 조직력이 잘 갖춰지지 않았던 것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수비할 때 느슨하고 공격할 때 뭔가 세밀하지 않아서 골 못 넣는다, 그 얘기 아닙니까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득점이 필드골이 없죠. 지금 다 세트피스에서, 거의 다 세트피스에서 해결이 되고 있잖아요. 페널티킥, 프리킥,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조금 더 가다듬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확실한 어떤 이 전술적인 그림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필요했다고 이제 말을 많이 하는 거고, 그런 지도자들이 좋은 지도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벤투 감독을 좋아했던 이유가 이제 이런 점들 때문에, 나름대로 어떻게 뭘 하고 어떻게 만들지, 누구 한 명이 빠져도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같은 임무를 수행할 거라는 어떤 생각이 있으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항상 드렸던 건데, 그런 지도자가 있다고 해서 우승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분명해요. 왜냐면 벤투 떨어졌잖아요, 지금. 그 좋은 축구 한다고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떨어져요. 우리나라 아시안컵 우승 못 시켰잖아요, 결국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좀 지향하고 잘 해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조금 더 쉽게 하고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확률의 게임이니까 축구는. 그렇잖아요. 준비는, 승패는 우리가 결정할 수 없고 과정만 준비할 수 있는데, 과정은 그래도 확률을 높여가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 이 팀이 얼마나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또 그 클린스만 감독 체제에서 얼마나 똘똘 뭉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뭐 제가 알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축구 같은데 이겨가고 있는 거는, 이거는 또 저력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 제가 아쉬운 점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앞으로도 2경기가 일단 남았고 월드컵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감독을 뭐 쉽게 막 너 나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4강까지 간 감독이니까 우승까지 시키면 더 좋겠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는 좀 그렇게 좀 지향점을 가지고 좀 디테일하게, 본인이 감독이 다 할 수 없다 그러면 좋은 코치들을 데려오는 것도 방법이잖아요. 그런 식으로라도 협회에서도 같이 이제 보조를 맞춰 가야죠.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는 거고, 그렇게 좀 가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경기는 무지하게 재밌습니다. 이거 뭐 어저께도 제가 아버지랑 같이 봤는데 제가 90분까지 되게 평온했어요. 안 질 것 같았어요, 제가 느끼기에도. 왜냐면 후반전 중반부터 계속 찬스를 만들어내니까 이거 하나 될 것 같은데 진짜 되더라고요. 물론 뭐 페널티킥이었지만 어찌됐든, 그래서 참 경기는 너무너무 재밌게 하고 있어서 즐겁습니다. 즐겁게 즐기시고, 그 다음에 떨어지면 또 한번 냉정하게 평가를 하는 게 좋은 시점이 아닌가 싶네요. 하여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요르단이죠. 이제 요르단하고의 그 4강전 끝나고 또 리뷰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저기 일본하고 이란 경기도 있는데 한번 그 경기 본다면 리뷰를 해볼까 싶기도 해요. 오늘이죠. 어쨌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감사합니다.